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57페이지 대칭키와 공개키 방식의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공개키 방식이 대칭키 방식보다 키 관리가 쉬운 이유, 즉 지금 우리가 먼저 대칭키 방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을 했죠. 그러면은 이 공개키 방식이 대칭키 방식보다 키 관리가 쉬운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대칭키 방식이요. 먼저 했었죠. 여기 A가 있어요. A가 있고, 여기 반대편에 B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이 있는 거죠. 이 비밀키를 이용하는 대칭키 방식은 키를 하나만 쓰는 거죠. 즉, A의 비밀키를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한 다음에 여기 평문을 요 비밀키를 이용해서 A의 비밀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죠. 암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졌어요. 이 암호문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하면은 수신 측인 밥이 이 암호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얘를 복호화를 해야죠.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이 A의 비밀키를 그대로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얘는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대칭키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터넷에서 저 비밀키를 그대로 받아와야 돼요. 방법은 여기에다가 안전한 채널을 구축을 해야죠. SSL, VPN, IPsec 그런 신기술을 이용해서 안전한 채널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채널을 통해서 A의 비밀키를 보내야죠. 그러면 이 B가 요 A의 비밀키를 가지고 A의 비밀키로 복호화를 하죠. 복호화를 하면은 평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대칭키 방식의 그러니까 운용 방법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도 하지만은 KDC 키 분배 센터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했어요. 여기 A가 있고 그리고 여기 B가 있어요. B가 있으면은 키 디스프리트 센터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는 KDC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B랑 대칭키 방식으로 통신하려고 하니까 이 둘이 사용할 수 있는 키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KDC가 이 키를 동시에 A와 B한테 같은 비밀 키를 주는 거죠. 네, 똑같아요. 이 비밀키나 이 비밀키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A는 이 비밀키를 가지고 평문을 암호화를 하죠. 그리고 B는 이 똑같은 비밀키를 가지고 암호문을 복호화를 해서 평문을 만드는 거죠. 실제로는 요 KDC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다면은 57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은요, 지금 요런 경우에는 두 사람만 통신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57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게 바로 저 KDC 키 분배 센터를 이용을 해서 대칭키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와 B가 있어요. 그리고 한데 지금 B가 무슨 쇼핑몰 같은 걸 운용을 한다 하면은 고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C도 있고요. 뭐 D도 있어요. 그러면은 A는 B와
대칭키 방식으로 통신하기 위해서 비밀키를 이제 그 요구하겠죠. 즉, KDC한테 그 통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C도 통신 요구하겠죠. D도 통신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이 키 분배 센터에서 바로 이 비밀키, 같은 비밀키를 A와 B한테 동시에 주는 거죠. 그게 바로 A와 B가 사용할 비밀키를 동시에 주는 거죠. 그리고 C한테도 C와 B가 사용할 비밀키를 동시에 주는 거죠. 또 D한테도 D와 B가 사용할 비밀키를 동시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사용자, 지금 3명, 고객이 3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B가 관리해야 될 그 키는 3개죠? 고객이 100명이면은 키를 100개를 관리해야 돼요. 즉, 자, 키 분배 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수신자 B는 각각의 비밀키를 관리해야죠. 그래서 여전히 키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 자, 공개키 방식의 키 관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개키 방식은 뭐 앨리스와 밥이 있으면은 앨리스가 사용할 공개키, 앨리스가 사용할 개인키, 또 밥이 사용할 공개키, 밥이 사용할 개인키, 공개키 레파지토리에 공개하는 거죠. A의 공개키, 역시 B의 공개키 공개해요. 그 다음에 A가 자, 평문을 암호화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키 가지고 암호화를 하냐면은, 자, 요거 B의 공개키, 자, B의 공개키로 얘를 암호화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암호화된 이 암호문을 자, 이제 B한테 줘요. 이렇게 얘가 암호화가 돼 있어요. 그럼 얘는 B는 복호화를 해야죠. 그때 복호화를 하는 거는 B의 개인키로 복호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평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뭐 복잡하기만 하고 별로 장점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고객이 많을 때는 이게 확실히 장점이 됩니다. 즉, 이렇게 지금 이 B한테 고객이 A라는 고객도 있고요, C라는 고객도 있고요, D라는 고객도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자, 앨리스는 키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개인 키와 공개 키로 이루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한다. 그 후 공개 키를 공개 키 레파지토리에 공개했죠? 역시 자, B, 밥도 키 생성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개인 키와 공개 키로 이루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한다. 그 후에 공개 키를 공개 키 레파지토리에 공개했죠? 즉, 자, A는 A의 공개 키와 A의 개인 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B도 B의 공개 키와 B의 개인 키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자, C도 만들겠죠? 자, C도 C가 사용할 공개 키와 C가 사용할 개인 키를 만들어요. 역시 D도 D가 사용할 공개 키와 D가 사용할 개인 키를 만들죠. 그런 다음에 요 공개 키는 공개하는 거죠. 공개 키 레파지토리에다 공개하죠. 역시 B도 공개 키 레파지토리에 공개해요. 그리고 C도 C의 공개 키를 공개 키 레파지토리에다 공개하는 거죠. D도 D의 공개 키를 공개 키 레파지토리에다가 공개해요. 자, 공개한 다음에 A한테 요 평문이 있죠?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해서 B한테 줘야 돼요. 그때는 그 암호화 키가 요 B의 공개 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하겠죠.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C한테도 평문이 있겠죠? 이 평문을 B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B의 공개 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D도 평문이 있어요. 그 평문을 B한테 주려면은 B의 공개 키를 가져다가 암호화를 하겠죠. 자,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암호문을 B한테 주겠죠? A도 주고, C도 주고, D도 B한테 줬어요. 자, 그러면은 B는 이거를 복화를 해야죠. 자, 여기 A가 준 암호문은 B의 공개 키로 얘를 암호화했죠? 그러니까 복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화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C도 암호화는 B의 공개 키로 암호화했죠? 그러니까 복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화가 가능하겠죠. D도 암호화는 B의 공개 키로 암호화했죠? 그러니까 복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화가 되겠죠. 즉, 자, 밥은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다 복화가 가능하겠죠? 예. 즉, 자, B의 개인 키 하나로 다수의 암호문을 복화가 가능하겠죠. 지금 B는 키 하나, 자, 요거 B의 개인 키만 관리하면은 문제 없죠?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이 자신의 개인 키만 잘 관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칙은, 자, 여기 송신자 측은 암호화를 할 때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죠. 그리고 복호화는 요거죠, 요거.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한 거죠. 자, 그래서 58페이지, 아니구나. 예, 이거 계속 볼게요. 자, B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면, 그죠?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죠. 암호화를 하면 B의 개인 키로 복호화가 가능하죠. 또 그 거꾸로요. A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이번에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줄 때 A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이제 B죠, 이제 B. 자,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B의 개인 키로 복호화 가능하다. 얘도 역시 이게, 잠깐만요. 이거 해야죠. 자, A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하면 A의 개인 키로 복호화 가능하다. 이거는 하나의 법칙이죠. 예. 자, 복호화 가능하다. 또 거꾸로 A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면 A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가능하다. 예. 이거 하나의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5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이거고요. 5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공개키 방식에서는 수신자 B는 자신의 개인 키만 관리하면 된다 하는 거죠. 즉,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자, 수신자 B는 자신의 개인 키만 관리하면 되므로 키 관리가 대칭키 방식보다 훨씬 더 수월하겠죠? 자, 그게 바로 공개키 방식의 장점이죠, 그게. 그래서 전자상거래에서는 공개키 방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저번에 그 신문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인데 개인 키를 잃어버렸대요. 개인 키를 잃어버린 암호화폐 거래소가 결국 파산했대요. 뭘 잊어먹은 거예요? 개인 키가. 이걸 잊어먹은 거예요, 이거를. 즉, 이게 지금 B가 그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여기 고객이 많이 있겠죠? 뭐 100명, 1000명이 있겠죠? 있는데 이거 거래소의 개인 키, B의 개인 키를 분실한 거예요. 분실하면은 이것들을 복구할 수가 없죠? 이게 이 소리예요, 이게. 자, 개인 키를 잃어버린 암호화폐 거래소, 결국 파산. 네. 이러한 위험이 있죠. 근데 이런 위험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직원이 암호화폐 보관 계정에 접근할 수가 없는, 접근할 수 있는, 자, 개인 키를 분실했대요. 그래서 6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묶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피해 구제는 쉽지가 않은데 청산 절차에 따라서 법인의 자산을 팔아서, 그런데 이 거래소가 뭐 땅이 있겠어요, 뭐 공장이 있겠어요, 뭐 건물도 다 임대했겠죠. 자산이라 봤자 뭐 서버밖에 없는데 서버를 팔아서 이거를 뭐 분배를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지. 그래서 피해 규모에는 크게 못 미치겠죠, 이게. 근데 이거 보면서 좀 갸우뚱했던 게, 이거 개인 키를 잃어버린다는 게 가능한가? 이거는 일부러 잃어먹으려고 해도 그거 좀 쉽지 않을 텐데, 하여간 이거죠, 이거. 개인 키는 잘 관리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납본을 보시면은 58페이지예요.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부인 방지를 한대요. 자, 부인 방지 기능이 있는데, 자,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서 부인 방지 기능 제공 방법이고요. 그걸 하기 전에 이거, 자, HTTP 컨버트 스트링, 자, 요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http convertstring.com에 들어가 보면요, 자, 지금 요런 게 있거든요. 자, 이게 바로 그 해시 함수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 사이트예요. 그래서 자, 해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어떠한 그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보안, 뭐 이렇게 보안 이렇게, 자, 이런 그 하나의 그 문자를 해시 함수를 이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 256 그 해시 함수를 자 돌리면요, 자, 여기 바로 보안이라는 문자를 해시 함수 돌린 값이 여기 뭐 82A7F 뭐 이런 딱 이게 나오죠. 이게 바로 해시 값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은 요 해시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 요 보안을 자, 임의의 숫자나 문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용자가 하나 뭐 스페이스든 뭐든, 여기 지금 저는 얘를 점을 찍어 볼게요. 자, 점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얘를 다시 해시 함수를 만들면은, 잘 보세요. 자, 앞이 82A7F죠. 자, 만들면은 아예 그냥 요 해시 값이 그냥 바뀌어버려요, 이게.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원래대로 고친 다음에, 아까 거랑 똑같죠? 아이고, 잠깐만요. 한 번 더 해서 얘를,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안, 아까 똑같죠? 그러면 얘가 827A 얼마였죠? 자, 여기 해시 함수를 만들면은 82A7F. 아까 거랑 얘가 똑같이 나오죠? 즉, 이거는 안에 그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즉, 얘가 지금 이렇게 짧게 했는데 이거를 좀 길게 해볼게요. 길게 막 얘를 이렇게 뭐 아무 의미나 문자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긴 거를 이렇게 해시 함수 돌리면은 요렇게, 자, 고정 길이의 해시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해시 함수가 쓰이는 이유가, 우리가 그 워드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한 다음에 닫으면은 안에 내용이 바뀌었으면은 물어보죠.
저장하겠냐고. 근데 내가 그 안에 그 내용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닫히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요 해시 함수예요. 이 해시 함수는 딴 걸 보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만 이제 보는 거죠. 즉 요러한 그 문자가 있는데, 자, 요러한 문자를 해시 함수 돌리면은 해시 값이 B9C16 이렇게 나오거든요. B9C16. 그러면은 얘를 한번 하나를 이제 지워 볼게요. 하나를 지워서 해시 값을 돌리면은 전혀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다시 얘를 원래 있던 값이 뭐 디귿이었나? 아마 그랬죠? 예, 네, 요거를 넣고서 자, 해시 함수 돌리면은 똑같죠? 그러면 얘가 B9C16B 똑같이 나오죠? 즉, 해시 함수는 그 내용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것만 볼 때 쓰는 게 바로 해시 함수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 사이트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봐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은 공개키 방식에서 부인 방지는 어떻게 제공하느냐? 자, 그거를 볼게요. 자, 여기 앨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에는 자, 밥이 있어요. 그리고 자, A의 공개키, A의 개인키 있겠죠? 또 B도 B의 공개키, B의 개인키가 있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공개키는 공개키 레파지토리에다가 공개했죠? B의 공개키, 역시 A도 A의 공개키 공개했어요. 그런 다음에 A한테 이렇게 평문이 있어요. 이 평문을 암호화를 시켜야죠. 자, 뭐로 암호화를 시키냐? B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B의 공개키로 얘를 암호화를 하죠. 암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평문을 자, 이렇게 해시 함수, 아까 봤던 이 해시 함수를 돌리는 거예요. 해시 함수를 돌리면은 자, 만들어지는 게 고정 길이 해시값, 해시값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은 이 고정 길이 해시값을 암호화를 하는데 뭐로 암호화를 하냐 하면은 요거 A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A의 개인 키로 얘를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면은 이렇게 자, 요렇게 암호문이 만들어지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묶어요, 이거를. 뭐 R집으로 묶던 뭐 빵집으로 묶던 얘를 묶어요. 묶은 다음에 전송하는 거죠. 전송하면은 B가 이걸 받았죠? B가 얘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자, 여기에 암호화된 해시 값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암호화된
암호문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먼저 얘를 복호화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복호화는 뭐로 하겠어요? 얘는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죠. 복호화는 B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문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 해시값은 뭐로 암호화했어요? A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죠. 복호화는 A의 공개 키를 가져다가 A의 공개 키로 얘를 복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해시값이 다시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얘를 다시요. 얘를 다시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해야겠다. 얘를 뭐야? 자, 펜. 자, 얘를 다시 해시 함수 돌리는 거예요. 이 평문을. 요 평문을 다시 해시 함수 돌리면은 얘는 고정 길이 해시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받은 해시 값과 이 평문을 해시 함수로 돌려가지고 만들어진 해시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같으면은 얘는 무결성이 보장된 거죠. 즉,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는 내용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시 함수로 돌린 요 해시 값과 얘를 해시 함수로 돌린 요 해시 값이 서로 같다는 것은 무결성이 보장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무결성 보장이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부인 방지는 뭐냐 하면요. 자, 부인 방지. 자, 부인 방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A가 B한테 보냈죠. 그런데 A가 나 그거 안 보냈는데 라고 우기는 거죠. 자, 그때는 어떻게 부인 방지를 하냐면은 자, 여기서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이 해시 값을 A의 개인 키로다가 얘를 암호화했죠. 요 A의 개인 키라고 하는 거는 A만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A, 그 다음에 B, C나 D나 E는 C의 개인 키, D의 개인 키, E의 개인 키겠죠. 즉, 요 A의 개인 키는 요 A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의 공개 키를 이용을 해서, 그죠? 여기 A의 공개 키로 얘를 복호화를 시도했는데 얘가 복호화가 됐죠? 복호화가 됐다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게 이 암호문은 A만이 갖고 있는 A의 개인 키로 얘를 암호화했다는 거죠. 즉, 요게 바로 부인 방지, 이게 부인 방지. 이게 바로 부인 방지예요. 여기서 복호화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요 해시 값은 분명히 A만이 가지고 있는 A의 개인 키로 암호화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그 58페이지에 있는 요 그림을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있고 이제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A한테 평문이 있죠. 자, 그러면 이 평문을
공개키 방식으로 암호화하기 위해서 A가 사용할 공개키와 A가 사용할 요 개인키, 요 A의 개인키는 A만 갖고 있는 거죠. 또 역시 자 B도 B의 공개키와 B의 개인키를 만들어내죠. 그런 다음에 A의 공개키는 공개키 레파지토리에 공개하죠. 역시 B의 공개키도 공개키 레파지토리에다 공개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평문을 암호화를 해야죠. 암호화할 때는 요거 B의 공개키 가지고 얘를 암호화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평문을 해시 함수 돌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시 함수 돌려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고정길이 해시값이죠. 그러면은 이 해시값도 암호화를 하는데, 자, 뭘 가지고 암호화를 하냐면요. 요 해시값은, 불리는 명칭이 좀 따로 있어요. 자, 뭐라 불리냐면은 얘를 짧은 메시지 다이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메시지 다이제트. 이게 이렇게 불린 이유가 아까 그 사이트에서 한 거는 좀 되게 짧았죠. 그런데 평문이 되게 길잖아요. 자, 긴데 아무리 평문이 길어도 그 만들어진 해시값은 딱 그 고정길 해시값 있죠. 예, 딱 그 고정길 해시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걔가 되게 짧았죠. 그래서 걔를 요 해시값을 짧은 메시지 다이제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시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해시값을 암호화를 해야죠. 뭐로 암호화를 했냐면은 A의 개인키를 가지고 얘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즉, 요거는 이 암호화된 해시값은 A만이 갖고 있는 A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했죠. 암호화를 한 다음에 얘를 묶어요. 뭐 알지브로 묶던 하여간. 그러면은 요렇게 묶인 거 암호문과 암호화된 해시값을 전자서명 검증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불러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자, 요거는 얘네들은 전자서명 생성 정보라고 합니다. 즉 얘가 생성 정보고요. 얘가 암호화를 한 게 검증 정보,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놈 전자서명 검증 정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럼 이제 B가 얘를 받았어요. 자, 받은 다음에 먼저 요 암호문을 복호화해야죠. 그럼 요 암호문은 자, B의 공개키로 암호화했죠? 복호화는 B의 개인키로 복호화하는 거죠. B의 개인키로 복호화를 해서 평문이 만들어지고, 요거 암호화된 해시값은 A의 개인키로 얘를 암호화했죠? 그럼 복호화는 A의 공개키를 가져다가 얘를 복호화하겠죠. 이렇게 A의 공개키로 얘를 복호화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요 평문을 다시 해시 함수를 돌리는 거죠. 돌리면은 역시 고정길이 해시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원래 받은 해시값과 복호화한 해시값과 평문을 해시 함수를 돌려서 만든 해시값이 같으면은 무결성이 보장된 거죠. 두 개가 틀려요. 자, 틀리면은 뭔가가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같으면은 무결성이 보장된 거고요. 또 얘를 자,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시했죠. 이 해시 값을 A만이 갖고 있는 A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했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해시 후 서명, 서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서명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사인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이든 뭐 도장을 찍든 이거는 A만이 갖고 있는 사인이죠. A만이 갖고 있는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다가 암호화했다는 거를 서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 해시 후 서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그 문제에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은 서명 후 해시라고 나왔어요. 걔는 틀린 거죠. 서명 후 해시가 아니고 해시 후 서명이죠. 그래서 해시 후 서명 방식으로 부인 방지 기능 제공했다. 그죠? 예. 부인 방지 기능했다. 그리고 얘를 서명 생성자 인증이라고도 부르고요. A의 개인 키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A의 개인 키는 오직 A만이 갖고 있는 거죠. A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기밀성은 어디서 제공하냐 이거죠. 그리고 암호화했죠. 즉 공개 키로다가 암호화를 해서 기밀성을 제공하죠. 또 무결성은 이거잖아요. 이거 무결성 이거 해시 값을 서로 비교했죠. 복호화한 해시 값과 이 편문을 다시 해시 함수 돌려가지고 같으면은 얘와 얘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무결성은 해시 값을 비교해서 확인하죠. 자, 그런데 자, 가용성은 뭐 백업 및 이중화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자, 부인 방지는 뭐냐?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했죠. 얘가 송신자죠. 자, 송신자의 개인 키로 해시 값을 암호화했죠. 네, 암호화했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수신 측에서 송신자의 공개키, 송신자가 A죠. 송신자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됐죠. 자, 송신자 A의 공개키로 복호화가 됐다는 것은 이 말은 A만이 갖고 있는 A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호화가 되면은 걔는 빼도 박도 못하게 A가 보낸 게 맞는 거죠. 그게 바로 부인 방지예요. 그게 부인 방지고요. 거기 그 그림 밑에 여기 있어요. 그 그림 밑에 보면은 뭐 B의 공개 키로 암호화 후에 B의 공개 키로 암호화 후에 B의 개인 키로 복호화했죠. 걔는 기밀성이고 그 다음에 A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후에 A의 개인 키로 암호화한 후에 A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됐죠. 얘는 부인 방지죠. 얘가 복호화가 되는 순간에 부인 방지가 딱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키 가지고 얘를 복호화 시도하면은 안 되겠죠? 아예 복호화가 안 되죠. 근데 복호화가 됐다는 거는 얘는 분명히 A가 보냈다라고 이제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있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3대 원칙이 기밀성, 기무가부였잖아요. 기무가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부인 방지. 그래서 자, 부인 방지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나 수신자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을 부인 방지라고 한다. 즉, 송신자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하고 얘를 수신한 다음에 송신자의 공개 키로 복호화가 되면은 걔는 부인 방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한번 요 기출 문제인데요. 자, 요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A가 B에게 공개 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서명, 부인 방지 얘기하는 거죠. 서명. 자, 서명이라고 하는 거는 A의 개인 키로 얘를 암호화를 한 거죠. 서명과 기밀성을 적용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그림인데 기억과 리을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살짝 그림이 좀 틀린데 얘를 좀 꽈죠.
여기 서명 알고리즘은 얘를 얘기하는 거지. 얘가 지금 서명한 거죠? 자, 서명 알고리즘. 근데 서명 알고리즘인데 저 키가 뭐가 쓰였어요? 이 키는 A의 개인 키로 얘를 암호화했죠? 그래서 얘는 A의 개인 키예요. 얘는 A의 개인 키. 그 다음에 서명한 다음에 야, 요거는 그 문서를 암호화한 거죠.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평문. 자, 평문은 뭐로 했어요? B의 공개 키로 얘를 암호화했죠. 얘는 그래서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받아가지고 이 복호화 해야죠. 자, 복호화는 뭐 거꾸로죠. B의 공개 키로 암호화를 했으면 복호화는 B의 자, 개인 키로 복호화 해야죠. 이거는 B의 개인 키로 얘를 복호화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개인 키로 암호화를 했으니까 복호화는 A의 공개 키로 복호화해야죠. A의 공개 키로 서명 알고리즘을 복호화를 해서 해시값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얘는 3번이고요. 지금 요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얘는 평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평문과 해시값을 했는데 요거 이렇게 바꾼 거죠. 얘 순서를. 그래서 상관없어요. 꼭 이렇게 하라고 무슨 뭐 헌법 전문에 이게 쓰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대로 얘를 이제 바꿔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뭐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일부러 얘를 좀 이렇게 어렵게 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이것도. 자, 그리고 자, 송신자 인증 및 부인 방지가 있는데요. 자, 얘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